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소설 변신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와 작품 세계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문학과 드로잉에서 시대 감성을 앞서간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40세의 폐병으로 요절한 법률인이 직업이었던 다작 작가였지만 작품에 대한 엄격함 때문에 남은 작품이 많지 않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으로부터 묘한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변신에서의 그레고르로의 몰입은 다자이오 사무의 소설 인간 실격에서의 요조로의 몰입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알찬 내용의 영상 제작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프라하 출신의 유대계 오스트리아 체코 소설가이자 작가로 독일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생전에는 법률일을 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무명의 작가였으나 차후에 그의 작품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주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매년 10월 31일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인본주의, 실존성, 우리 시대를 전달하는 문학의 힘에 공헌한 생존 작가에게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례가 많아서 이 상은 노벨상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사실주의와 환상적인 요소를 융합하며 일반적으로 기괴하거나 초현실적인 공경에 직면한 고립된 주인공들과 이해할 수 없는 사회 관료적 권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소외, 실존적 불안, 죄책감, 부조리의 주제를 탐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소설 변신과 재판, 성이 있습니다. 카프카에스크는 그의 작품들에서 묘사된 부조리한 상황, 분위기 등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어두운 불확실성, 수수께끼 같고 구체적이지 않은 협박, 환영과 같은 어두운 힘 앞에 내버려진 존재에 대한 섬뜩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라하, 오늘날의 체코 프라하에서 중산층의 독일어와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사용했던 이디시어를 사용하는 체코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6남매 중 맞이였는데 남동생 둘은 그가 어릴 때 사망했고 여동생 셋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가족사를 봤을 때 2차 대전 이후 카프카의 작품들이 독일어를 쓰는 나라들에서 인기를 얻으며 독일 문학에 영향을 끼치고 1960년대에 독일어 문학으로서 세계 전역으로 널리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카프카는 1901년 프라하의 도이티 칼페르디난츠 대학, 현재는 프라하 대학으로 알려진 찰스 대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철학과 화학을 선택했으나 2주 후에 법학으로 전공을 바꿔 1906년에는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친구이자 그의 유언을 무시하고 카프카의 유작을 출판한 이스라엘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막스 브로드는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입니다. 카프카는 평생 동안 열렬한 독서가였으며 다작 작가였지만 자기 의심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으로 인해 전체 작품의 약 90%를 불태웠습니다. 나머지 10%의 대부분은 분실되었거나 출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카프카는 유언장에서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문학 작품 출판 집행자인 막스 브로드에게 소설 재판, 더 캐슬, 아메리카 등 미완성 작품을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브로드는 이러한 지시를 무시하고 많은 작품을 출판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브로드와 함께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를 원문 그리스어로, 플로베르의 감정교육과 영혼의 계시,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을 프랑스어로 읽었습니다. 카프카는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구스타브 플로베르, 니콜라이 고골, 프란츠 그릴파르처, 하이니 폰 클라이스트와 같은 작가들을 자신의 진정한 혈육 형제로 여길 만큼 좋아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체코 문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괴테의 작품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카프카는 1906년 법원 서기로서의 의무 복무를 시작으로 주로 보험회사의 법률자문으로 일을 하며 퇴근 후에 문학 창작을 계속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카프카는 1911년 말 첫째 여동생의 남편과 함께 성명 공장에 투자하며 사업에 뛰어들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창작의 시간이 줄어들자 사업에는 곧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EDC 극장의 공연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때 EDC 문학과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는 흥미를 갖지 못했던 유대교를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프카가 채식주의자가 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1915년경 카프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징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보험사의 그의 고용주들이 그의 업무가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라며 복무를 연기시켰습니다. 이후 그는 군 입대를 시도했지만 결핵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로 입대하지 못했고 1917년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핵은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카프카는 1918년부터 연금에 가입되었고 이때부터 그는 여생의 대부분을 요양원에서 보냈습니다. 1917년 카프카는 결핵 진단을 받은 뒤 몇 달 동안 보헤미안 마을 주라우의 제부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시기로 묘사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로서의 책임이나 외아들로서의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기를 쓰고 연습장에 메모를 남겼으며 이 글들은 나중에 죄, 희망, 고통, 참된 길에 대한 주라우 아포리즘 또는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카프카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카프카의 전기 작가 라이너 스탁은 그의 삶이 지속적인 여성화로 가득 차 있었으며 성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1912년 8월 13일 카프카는 베를린에서 문자 전화 회사의 대표로 일했던 브로드의 친척인 펠리체 바우어를 만났습니다. 그녀에 대해 성적, 감성적 호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음에도 카프카는 그녀와 5년 동안 가끔 만나고 주로 편지로 소통을 하며 2번 약혼했습니다. 카프카가 바우어에게 보낸 현존하는 편지는 펠리스에게 보내는 편지로 출판되었지만 그녀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우어의 아버지에게 청혼하는 편지를 쓴 후 카프카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직업은 제 유일한 욕망이자 유일한 소명인 문학과 충돌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문학에 불과하며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고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악의 긴장된 상태가 멈추지 않고 저를 지배합니다. 결혼은 제 직업이 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저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바우어와 첫 만남 직후 카프카는 단 하룻밤 만에 판결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고 이 시기에 소설 실종자와 변신에 대한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카프카는 바우어 이후에 몇몇 여성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1920년 카프카는 유대인이 아닌 체코의 기자이자 작가인 유부녀 밀레나 예센스카와 강렬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보낸 편지는 나중에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로 출판되었습니다. 1923년 7월 발트해의 그랄미리츠로 휴가를 가던 중 카프카는 정통 유대인 가정 출신의 25세 유치원 교사 도라 디아만트를 만났습니다. 카프카는 가족의 영향을 벗어나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1924년 3월까지 디아만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연인이 되었고 탈무드에 대한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사망 직후 출판된 배고픈 예술가를 포함한 4편의 이야기를 이 시기에 작업했습니다. 카프카는 평생 동안 사람들이 그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혐오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명백한 지능과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엄격하지만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카프카의 편지와 거친 일기는 소설가 프란츠 베르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한스 블리어의 남성 유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매혹 등에서 억압된 동성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사울 프리들랜더는 이 정신적 투쟁이 그의 글에서의 소외와 심리적 잔혹성이라는 주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프카의 일기나 작품에서의 글을 가지고서 카프카에게 중저 수준의 조현병이나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이 보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엄청난 세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해방시키고 산산조각 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거나 묻느니 차라리 1000번이나 찢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며 그것은 나에게 꽤 분명합니다. 이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파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영구적인 신뢰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파괴할 수 없는 것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모두 그에게 영구적으로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카프카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던 시온주의자이며 철학자였던 휴고 베르그만은 카프카가 사회주의자였다고 주장합니다. 한 일기장에서 카프카는 영향력 있는 아나키스트 철학자 피터 크로포트킨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로포트킨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카프카는 탈무드를 공부했고 그의 마지막 연인 도라 디아만트와 함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생애가 끝날 무렵 카프카는 텔아비브에 있는 친구 휴고 베르그만에게 엽서를 보내 팔레스타인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르그만은 어린 자녀가 있고 카프카로부터 결핵에 감염될까봐 카프카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 동안 카프카의 작품들과 동구권 사회주의 발전과의 논란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붕괴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관료적 혼란을 풍자했다는 개념에서부터 사회주의의 부상을 구현했다는 믿음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입장은 카프카의 소외 묘사가 소외를 제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1963년 체코슬로바키아 이블라이스 회의에서는 카프카의 관료주의 묘사의 중요성을 재평가했습니다. 카프카가 정치 작가였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역사학자 리비아 로스키르에는 카프카를 그 시대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동시대 인물들에는 유대인, 체코인, 독일인 문화에 민감한 수많은 유대인, 독일 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글의 폭넓은 세계주의적 관점과 초월적 형이상학적 고찰에 가까운 고향의 질을 부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카프카의 후두 결핵이 악화되어 1924년 3월 그는 베를린에서 프라하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 주로 그의 여동생 오틀라와 도라 디아만트가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 비엔나 외곽의 키얼링에 있는 휴고 호프만 요양원에 갔으며 1924년 6월 3일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굶주림으로 보였습니다. 카프카의 목 상태가 너무 아파서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아직 비경구 영양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식사를 제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프카의 이야기는 처음에 문학 정기간행물에 실렸습니다. 그의 첫 8편은 1908년에 격월간 하이페리온의 첫 번째 호에 실렸습니다. 1968년 카프카의 미완의 작품들을 모아서 출판했던 브로드가 사망하자 카프카의 글들은 브로드의 비서 에스더 호페에게 넘어갔고 카프카 작품들의 소유권을 둘러싼 호페 가족과 이스라엘 국립도서관 간의 오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가정법원은 2012년 10월에 이 작품들이 국립도서관의 소유라고 판결했고 2016년에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인 위스턴 휴 오드는 카프카를 20세기의 단테라고 불렀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밀란 쿤데라, 호르에 루이스 보르헤스, 알베르트 카미, 장 폴 사르트르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습니다. 2006년 제6회 프란츠 카프카 상을 수상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해변의 카프카에서 주인공 이름에 카프카를 사용함으로써 카프카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프카는 문학 작품만큼이나 그림에도 관심과 소질이 있었으나 이 역시도 대부분 파괴되었고 2022년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는 더 드로잉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스케치 150점을 펴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